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개정세법에 이어서 K랩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콘 모양도 바뀌었고요. 아이콘 모양도 바뀌었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모양들이 조금 바뀌었고 안에 내용들도 조금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경된 부분과 개정세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제가 K랩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세법을 먼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세법 개정된 부분과 우리 화면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이가세자 1억 400만 원으로 7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시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8월 시험서부터는 이제 4월 시험에는 2024년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주어질 거고요. 이 날짜가 8월 시험서부터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1억 400만 원으로 간이가세자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3년 이내라도 원래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7월 1일 이후서부터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변경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에서 6세 이하의 의료비 공제 이제 전액공제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사적연금 소득이 전에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부분. 그 다음에 국외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국외근로 1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원양어선이나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상향됐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출산보육수당으로 명칭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월 20만 원까지 한도가 바뀌었고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로 적용이 됐었는데 얘도 500만 원까지였는데 연 70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한 명일 때 15만 원, 두 명이면 35만 원, 세 명이면 35만 원에 플러스 30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쉽게 한 명은 15만 원, 둘째 20, 셋째 30, 그리고 넷째 30. 셋째부터 계속 30이에요. 그래서 첫째 15, 둘째 20, 셋째서부터는 3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상향돼서 총금액 8천만 원까지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 기준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우리가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간이가세자는 이론 시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실무 부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서부터는 1억 400만 원까지를 간이가세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고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 3년 이내라도 다시 철회해서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이제 지금 현재 1억 원이었는데 7월 1일 이후서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 기준이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1,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부양가족 선택하실 때 우리가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에서 부양가족이 소득이 사적연금 소득만 있다. 전에는 1,2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내 부양가족 됐었는데 이제 1,500만 원 이하여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론 시험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얘만 연말정산에서 사원등 부양가족 선택하실 때 신경을 조금 쓰셔야지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K랩 변경 사항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K랩 예전에 이 모양이었죠. 그쵸? 수업용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 후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변경된 모양까지야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전산회계 2급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전산회계 2급은
지금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제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들 막 푸시다가도 접대비라고 치면 접대비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해보시면 일반 전표에 뭐 날짜 그냥 뭐 0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차변에 뭐 예를 들어서 접대라고 치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고요. 해외 접대비는 해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이 자료는 저희 공식 카페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배포해드리는 거니까 저희 카페 회원가입,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승인 절차 따로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일단 계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라는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은 이제 회계 2급은 이제 끝났어요. 회계 2급에서는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회계 2급은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회계 1급서부터 세무 1급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입력을 한 게 있었어요. 불공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는 불공제 요건을 이제 우리가 쓰셔야지 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임차 혹은 접대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와 유사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실 때, 새로운 신규 문제들 풀으실 때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기출 문제 풀으실 때 화면에 변경이 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불공입니다. 뭐 승용차 샀어요. 뭐 1000만 원입니다. 뭐 거래처는 아무데나 하셔도 되니까 전자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공제 사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F2를 눌렀을 때 우리는 이제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자동차, 승용차가 얘예요. 그 다음에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4번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회계 1급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세무 2급은 부가가치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이 작성이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3월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승용차와 기업 업무 추진비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무 2급 그러니까 회계 1급은 메인 매출 전표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 세무 2급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탭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이제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 회계 1급은 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나셨어요. 회계 1급은 그 뒷부분은 아직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회계 1급은 여기까지 됐고 세무 2급서부터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적용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외 근로자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원양어성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의 명칭이 예전에 육아수당이었는데 출산보육수당으로 변경이 되었고 월 20만 원까지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도 예전 5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프로그램에 원천징수에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당공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수당공제에 우리가 비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에 예를 들어서 육아수당이다 이렇게 하고 F2 눌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육아수당이다 라고 검색을 했었어요. 육아. 그럼 육아수당 그러면 이름이 이제 출산보육수당으로 변경이 됐고 월 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국외근로수당을 치게 되면
100만 원 비과세와 500만 원 비과세. 이렇게 그래서 300만 원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500만 원 해외 건설 노동자와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들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세 가지는 우리가 수당 공제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육아수당이 출산 보육 육아수당으로 변경된 거 방금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국외근로수당, 출산 보육 수당,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정산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비 탭에서 그래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총급여액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산후조리원 나오면 200만 원까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유아의 의료비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전액 공제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없다가 6세 이하 부양가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자, 의료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의료비라는 탭에 있어요. 의료비. 그럼 의료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부양가족을 제가 6세 이하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5세 즉 김준희. 그러면 의료비에 가보시면 여기서 F2 눌러보시면 이렇게 김준희는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그 다음 6세 이하 여기가 다 전액공제죠. 본인 무조건 전액공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거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그래서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본인 등 해당 여부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인 등 해당 여부에 그래서 1번은 본인, 2번은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특례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액공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이면 전액공제가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원 여기에서 그냥 출산 1회당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요건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소득요건 없어지고 산후조리원 여부는 여기에다가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의료비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월세 소득공제인데 월세는 원래 입력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이 근로자의 김가병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얘가 7천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얼마까지? 8천만 원까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월세액에다가 입력을 해 주실 거예요. 입력을 해 주실 건데 여기 밑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고 되어 있고요. 연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근데 한도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한도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알아서 한도 계산해주고 알아서 세액 계산해줍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15%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한도에서 15%니까 150만 원. 그런데 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급여가 8천만 원 이하니 그러면 여기다가 다 입력해 이렇게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월세에 대해서 입력이 가능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가 됐어요. 자녀세액 공제.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일단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서부터 30만 원씩 붙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5만 원, 맞죠? 15만 원, 2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셋째서부터는 35만 원에 플러스 30만 원까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실 때 부양가족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자녀라는 건드리시지 말라 했어요. 제가
자, 우리가 사원 등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으로 가서 김감용을 보게 되면 부양가족 여기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녀란에 이제 체크가 될 건데 자녀란은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와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자녀세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5년생으로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 뭐 김준호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민번호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있어야 되니까 110507 뭐 42092225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20세 이하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여기 들어오죠. 빨간 색깔 생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자녀의 자동으로 알아서 체크가 됩니다. 13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불러와 볼게요. 우리가 조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자녀가 2명이 됐죠. 자녀가 2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자녀가 2명이고 총 네. 자녀가 2명이니까 35만 원이 이렇게 불러와지겠죠. 그쵸? 그래서 35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은 알아서 금액 계산이 되는 거니까 또 따로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해놓은 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반영된 부분들이에요. 프로그램에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월에서 3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적용 이자율이 3.5%로 바뀌었습니다. 이자율 클릭해 보시면 3.5. 그래서 2024년 1월 1일서부터는 3.5%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서 우리 전자신고하면 그냥 요거는 화면만 조금 변경된 거니까 넘어가시도록 하겠고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화면 탭의 모양이에요. 화면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감면 여부라든지 병역 근무 기간, 뭐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 상시 근로자 구분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추가 사항이라는 데로 가 보면 뭐 이렇게 감면 여부, 감면 기간, 뭐 병역 근무 기간, 뭐 사회보험료 적용, 종교 관련 상시 근로자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그렇게 외우셔야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도 우리가 인적 용역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강연료, 자문료, 뭐 코드, 인적 용역의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인적 용역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01월입니다. 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기타 소득에 가보시면 이렇게 인적 용역이다 라고 하는 게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부표에도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이라고 하는 게 부표에도 하나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표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새로 생겨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그냥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기부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부금에 F2 눌러서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양가족들이 쓴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만 쓴 거. 그래서 정치자금은 외우셨을 거고 정치자금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이 사용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쓴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고액기부에 대해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상향된 부분은 공제율은 알아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알아서 자동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이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체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를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얘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전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오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주택자금도 마찬가지 청약저축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 등 1번에 우리 여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알아서 한도 계산은 이렇게 한도 계산은 알아서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원래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거나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우리 화면 중간에 가면 여기에 이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를 따당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청약저축 납입액, 주택청약저축, 그래서 납입액의 40%를 공제 한도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알아서 한도 계산은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과 2번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인데 우리가 신용카드 증가분, 그러니까 증가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우리 신용카드 등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비 증가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썼고요. 100만 원 썼고요. 100만 원 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24년도에는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기가 되든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는 2023년도에 총 신용카드 등 소비액이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그럼 주어진 자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여기서부터 이제 전산세무 1급이고요. 전산세무 1급. 조세 특례 코드 청년도약 계좌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요즘 이제 청년 도약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어쨌든 환매 조건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가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타 소득자를 일단 먼저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기타 소득자에 뭐 예를 들어서 101번 김셀파, 네, 뭐 거주자이고요. 소득 구분을 쓰실 때 여기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에 따른 이자 상당액, 이건 뭐냐면 국가가 지금 너 돈을 넣으세요. 넣어줬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다 사줄게, 비싸게 사줄게, 추가로 이자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매 조건부 다시 재구매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이다.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내국인이고 뭐 주민번호 뭐 예를 들어서 뭐 85 12 뭐 15 뭐 1078 512 뭐 이렇게 썼다. 뭐 상관없으세요. 뭐 F2 주민등록번호 뭐 실명이고요. 개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등록을 해놓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셔서 3월 31일 날 김셀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문제 이제 주어진 건 얘예요. 조특례 등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하나 넣어 주실 수 있는 그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득 구분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체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아직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체크를 하고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접대비. 접대비는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법인 조정에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갑지에 가보시면 갑지에는 또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을 쓰는 란이 별도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만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수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명칭만 바뀐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계산도 우리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자율이 3.5%로 그래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자율이 3.5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재나 기존 교재들 혹은 기존 기출 문제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풀고 나면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화면에 나온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입 배당금 명세서인데 수입 배당금 명세서에서도 마찬가지 얘는 비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입금 불산입 해주는 비율이. 그래서 수입 배당금액 명세서에 가보시면 여기에 입금 불산입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부분이 바뀌었는데 단 바뀌어도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왜요? 문제상에서 다 주어질 거니까 비율이. 그쵸? 문제상에서 비율이 주어지는 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세법이 변경된 게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반복적인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계속 접대비 이렇게 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자꾸 변경해야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걔는 접대비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프로그램 화면이 바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셀뉴스를 모두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합격하시고 꼭 저희 카페에 합격 후기 남기셔서 뒤에 나중에 추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